정말 손꼽아 기다리던 휴가였습니다. 신혼여행 이후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 아내랑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창업했던 회사가 갑자기 매출이 오르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아내는 불평 한마디 않고 늘 저를 지지해줬습니다. 그런 아내 덕분에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이번 휴가에는 꼭 유럽으로 여행을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딸, 나영이와 함께 말이죠. 당신 여행 때문에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유럽은 이번에 꼭 안 가도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무슨 소리야. 우리 신혼여행 외에는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잖아. 여행이 뭐 중요한가요?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어허, 내가 이번 휴가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당신하고 나영이랑 에펠탑이 보이는 근사한 곳에서 식사하려고 레스토랑도 미리 예약해뒀는걸. 에펠탑? 아빠, 나 그거 뭔지 알아. 그거 프랑스에 있는 거 맞지? 오, 우리 나영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나 유치원에서 배웠어. 미국에 있는 건 자유의 여신상, 프랑스에 있는 건 에펠탑. 이야, 우리 나영이 정말 똑똑한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영이 프랑스 가서 에펠탑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럴까? 정말? 우와, 나 유치원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딸 나영이만큼 사실 저의 마음도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나영이와도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못해준 거 다 해주리라 이런 마음도 먹었었습니다. 대신 회사는 제가 2주간 자리를 비워도 일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죠. 혹시나 급한 일이 생기면 제가 해외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도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 전날 일찍 잠이 들었는데요.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공장장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큰일이라뇨? 무슨 사고라도 생겼습니까? 공장에 불이 나서 소방차에다 경찰까지 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뭐라고요? 불이 났다고요? 저는 얼른 옷을 챙겨 입고 다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걱정하는 아내에게 별일 아닐 거라며 안심을 시키고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제가 도착했을 때는 불길이 이미 잡혀 있더군요. 화재를 일찍 발견해서 빨리 진화했던 덕분이라고 합니다. 공장 안 자재의 일부만 탔을 뿐 크게 번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늦은 시간이라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장인 제가 사고 수습을 해야 해서 저는 예정대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 사고가 아니라서 하루 이틀이면 수습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이는 아내를 설득해 나영이와 함께 먼저 출발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니, 나영이랑 둘이 예정대로 출발하라뇨. 회사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여행을 가요? 여행 취소할 만큼 큰 사고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 걱정하지 말고 나영이랑 먼저 출발해. 그래도 우리가 옆에 있어야죠. 당신만 두고 어떻게 둘이 떠나요. 바로 수습하고 나도 따라간다니까. 하루면 돼. 하루만 먼저 가서 쉬고 있어. 내가 바로 갈 테니까. 여보, 그러지 말고 여행 취소하고 하루 이틀 근교로 가서 쉬는 건 어때요? 무슨 소리야. 당신 내가 이번 휴가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잖아. 당신하고 나영이가 먼저 가 있어야 그래야 나도 그걸 핑계로 뒤처리는 오부장에게 맡기지. 아내는 못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와 나영이를 비행기에 태워보냈습니다. 호텔이며 식당을 이미 예약해 두었기 때문이었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취소하면 언제 또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때 왜 제가 그런 고집을 부렸을까요? 저는 그 일을 지금도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루에도 몇십 번이고 제 가슴을 칩니다. 바보 같은 놈, 나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날 출국장 입구에 들어선 뒤
뒤돌아보던 걱정스러운 아내의 눈빛,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들던 나영이의 모습. 아빠, 내일 오는 거지? 진짜 빨리 와야 해? 그래, 나영아. 아빠도 내일 바로 갈 거야.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그런데 의외로 사고 수습에 꽤 시간이 걸리더군요. 화재와 관련해 대표가 제출해야 될 서류가 제법 많았습니다. 사나흘을 화재 수습으로 보내고 아내와 나영이에게 내일은 꼭 가야지. 그렇게 마음먹고선 아내와 통화를 했습니다. 사고는 잘 수습됐어요? 그럼 내일 오전이면 마무리될 거야. 오후에는 비행기 탈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네요. 당신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요. 내가 아니라 당신이 쉬어야 하는데. 아니야. 내일이면 나도 유럽에 있을 건데 뭐. 파리를 당신하고 못 와서 섭섭해요. 나영이가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으며 좋아하는 모습을 당신도 봐야 했는데. 그리스 가면 또 좋은 풍경이 많을 텐데 그때 사진 많이 찍자. 그리스로 출발하는 비행기가 몇 시라고 했어? 여기 시간으로 오후 2시예요. 그럼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9시인가? 파리에서 아테네까지 비행 시간이 얼마나 되지? 3시간 좀 넘더라고요. 제법 시간이 걸리네. 당신 시차 적응도 안 됐을 텐데 건강 잘 챙기고 우리 그리스에서 만나. 당신과 나영이 보고 싶네. 나도요. 당신 건강 잘 챙기고 조심해서 와요. 그것이 아내와의 마지막 통화가 되리라고 그때는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일이면 나도 그리스행 비행기 안에 몸을 싣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와 TV를 켜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TV에서는 파리에서 아테네로 향하던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더군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더군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항공사며 여행사, 방송국에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오전에 아내랑 통화도 했는걸. 그럴 리가 없다니까. 하지만 저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고 그 사고로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토끼 같은 딸 나영이를 한날 한시에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왜 날벼락이야. 우리 딸, 우리 나영이 불쌍해서 어쩌나. 장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내가 너한테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자식 먼저 앞세우고. 아이고, 우리 정서방 불쌍해서 어쩌나. 아이고. 그리고 그날부터 제 삶의 시계는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아침이 와도 한낮이 되어도 제게 세상은 온통 어둠일 뿐이었습니다. 아내와 나영이가 없는 세상은 제게 그 어떤 의미도 없었으니까요. 장씨가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렇게 매일 술만 마시다가는 너 큰일 난다고. 그래? 그럼 좋지. 은주도 없고 나영이도 없는데 나만 살아서 뭘 해. 장씨가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너 이렇게 사는 거 알면 재수씨가 제대로 눈이나 감겠어? 지금 은주 얘기하는 거야? 아, 그래. 그날 은주가 그렇게 가기 싫다고 했는데 다 내 잘못이야.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야, 너 자꾸 그런 말 할래? 사고가 날 줄 네가 알았냐고. 제발 그만하고 정신 좀 차려라 임마. 정신 차리라고? 그래, 정신 차리면 은주랑 나영이가 살아서 돌아오냐? 에휴, 장씨가 너답지 않게 왜 그렇게 억지만 부리고 그러냐? 나다운 게 뭔데? 왜 한심하냐?
그런 말이 어딨냐. 재수 씨나 나영이가 지금 네 꼴 보면 뭐라고 하겠냐? 죽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 좀 내버려둬. 제발 그냥 내버려두라고. 아내와 나영이를 떠나보낸 뒤 저는 거의 1년을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회사 일은 대충대충 때우다시피 했죠.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이면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취해서 잠이 들고는 했습니다. 아내와 나영이가 없는 텅 빈 집에서 맨정신으로 잠들기가 힘들더군요. 그럼에도 이사를 가지 않은 건 그나마 그 집에 남아있는 아내와 나영이의 채취를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감기 때문인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조퇴하고 집으로 오던 날이었는데요. 아파트 입구 유치원 마당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나영이를 본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차를 세우고 곧장 유치원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나영아, 우리 나영이 맞지? 아저씨 누구세요? 나영, 나영이가 아니구나. 나영이가 누군데요? 미안, 아저씨가 잘못 봤네. 괜찮아요. 근데 아저씨 지금 우는 거예요? 아니, 그게 우는 게 아니고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 눈에 뭐가 들어가서 아파요? 제가 호호해 줄까요? 아니, 이젠 괜찮아졌네. 근데 넌 이름이 뭐니? 저요? 전 이서윤이에요. 가까이서 보니 나영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매며 입술, 웃는 모습까지 우리 나영이를 많이 닮았더군요. 그날부터 매일 유치원을 출근하다시피 찾아갔습니다. 나영이와 닮은 서윤이를 멀리서 지켜보면서 아내와 딸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곤 했죠. 그 아이를 보고 오면 그날은 그래도 잠을 좀 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나영이를 닮은 그 아이를 보려고 서둘러 퇴근을 했는데요. 유치원에서 행사가 있었는지 아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더군요. 알록달록 평소와는 다른 옷을 입은 그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며 어떤 여인에게 뛰어가는데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저는 또다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름 아닌 나영이 엄마, 제 아내가 그곳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은주가 왜 저기에... 은주야, 여보, 나영이 엄마! 저는 한달음에 달려가 그 여인의 팔을 꽉 붙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만약 꿈이라면 절대 깨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머머, 누구세요? 누구신데 제 팔을 잡고... 여보, 나야, 당신 남편. 당신 살아있었네. 살아있었어. 나요. 놓으라고요. 남편이라뇨. 어머,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당신 왜 그래? 나라고. 나영이 아빠. 나영이 아빠라뇨? 나영이가 누군데요? 우리 딸 나영이 몰라? 당신 왜 그래? 사고 때문에 기억을 잃은 거야? 이보세요. 전 기억을 잃은 적 없고요. 당신 같은 사람 모른다고요. 은주야, 나라고. 잘 봐. 나 얼마나 당신이 보고 싶었다고. 그동안 어디 있던 거야? 아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어머머, 어딜 가자는 거예요? 진짜 미친놈이네. 여기요, 여기. 선생님, 경찰 좀 불러주세요. 정말 죽은 아내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알았을 텐데요. 아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앞뒤를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된 저는 그제야 비로소 아내가 아니라 그 여인이
아내를 많이 닮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정을 듣고 보니 선생님 심정이 이해가 되네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리가 없는데 제가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서에서 자초지종을 듣고 아내와 나영이 사진을 본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선생님 보여주신 사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분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 와이프랑 닮았는지 쌍둥이라 해도 믿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세상에 도플갱어처럼 나를 꼭 닮은 사람이 있다더니 정말이었나 봐요. 따님도 웃는 모습이 우리 서윤이랑 많이 닮았어요. 그치? 이거 선생님과 저희가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두 분과 아이에게 너무 큰 신뢰를 범했네요. 신뢰라니요? 저 같아도 선생님처럼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때문에 경찰서까지 오시고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사정도 안 여쭤보고 경찰부터 부른 제가 성급했어요. 자, 그러지 말고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저희 집에 가셔서 저녁 같이 드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괜찮지, 여보? 그럼요.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니, 아닙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에이, 그렇다면 더더욱 가셔야죠. 이 사람이 끓인 된장찌개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힌데요. 아마 평생 못 잊으실 겁니다. 그들은 한사코 싫다는 저를 떠밀다시피 해서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 바로 길 건너 아파트더군요. 올해 초에 이사를 왔다고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집밥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신기하게도 술 없이 잠들 수 있었는데요. 그날 이후 저는 그 가족들과 조금씩 왕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딱한 사정 때문인지 부침성 좋고 사람 좋은 서윤이 아빠가 형님이라 부르며 저를 챙기더군요. 형님, 이번 주 주말 시간 비워두셨죠? 꼭 같이 가시는 겁니다. 아이고, 뭘 나까지 챙기고 그래. 그냥 가족끼리 오붓하게 다녀오면 되지. 뭐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형님도 이젠 가족 아닙니까? 서윤이도 삼촌 꼭 같이 가야 한다고 하던걸요? 알았네, 알았어. 대신 고기는 내가 사갈게. 서윤이 좋아하는 특등 한우 등심으로 말이야. 오케이. 서윤이 덕분에 우리까지 입이 호강하겠는데요. 그럼 9시까지 모시러 갈게요. 아니, 내가 그쪽으로 갈게. 나 하나 움직이면 되는데 번거롭잖아. 그럼 그럴까요? 저희 집 앞에서 9시에 만나는 걸로 하죠. 단결! 정말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그들은 제 형제나 되는 것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서윤이 엄마는 반찬을 만들어 종종 저희 집 냉장고를 채웠고요. 그들의 가족 행사에 자주 저를 초청해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의 따뜻함 때문인지 저도 가끔씩은 슬픔에서 빠져나와지더군요. 하늘도 보이고 햇살도 느껴지고 슬픔으로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님, 제 말대로 캠핑 나오길 잘하셨죠? 가을은 이렇게 자연 속에서 누려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아주버님. 저희랑 한 번씩 바람 쐬러 나오고 그러세요. 저야 좋지만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는데 불청객이 끼어서. 어머, 불청객이라니요? 우리 서윤이가 아주버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외동으로 자란 탓에 형님이 거저 생겨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서윤이 엄마는 아예 저를 아주버님이라 부르며 가족이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서윤이도 삼촌이라 부르며 저를 따랐고요. 사실 아내는 어릴 때 입양됐습니다. 5살에 입양됐다고 하는데 어릴 때라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친부모님은 돌아가신 건가? 그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미아로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해요. 미아였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겠는데 친부모님은 찾아봤고 그게 좀 망설여지나 봐요. 혹시 일부러 자신을 버린 거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어. 그래도 확인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요즘은 유전자 등록을 해서 많이들 친부모를 찾는다고 하던데. 안 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자네답지 않게 웬 한숨이야. 왜, 유전자 등록은 안 내킨다고 그래? 네, 같은 말이에요. 친부모님이 일부러 등록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버려진 걸 확인하는 게 무섭다네요. 그 반대일 수도 있잖은가. 애타게 재수 씨를 찾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저도 그 얘기를 했죠. 그래도 쉽게 결심이 서질 않나 봐요. 그래, 쉬운 일은 아니지. 재수 씨가 마음을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줘야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니 뭐니 해도 본인이 가장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지원이가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자신이 버려진 게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요. 어쩐지 재수 씨가 평소와는 달리 좀 우울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난 자네랑 말다툼을 했나 속으로 그러고 있었지. 말다툼이라뇨. 제가 이맘때가 되면 그래서 더 조심하고 그럽니다. 그래, 그래야겠어. 자네가 더 잘 챙겨줘야겠어. 제가 진짜 가족이 됐다고 여겨서였을까요? 아니면 슬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캠핑을 함께 갔던 그날 밤, 서윤이 아빠는 서윤이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한없이 밝고 따뜻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서윤이 엄마에게 그런 아픔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픈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잠을 청하려는데 문득 연애 시절 아내가 했던 이야기가 섬광처럼 떠올랐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이었는데 말이죠. 나 사실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연년생. 바로 1살 아래였는데. 그래? 그럼 그 여동생은 어떻게 됐어? 오빠랑 둘이라고 했잖아. 나 5살 때였는데 그날 엄마하고 다 같이 놀이공원에 갔었거든요. 그때 잃어버렸어요. 놀이공원에서 동생을 잃어버렸다고? 네. 분명히 오빠랑 나랑 동생이랑 이렇게 셋이서 회전목마를 탔는데 나중에 내리고 보니까 그게 글쎄 동생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울면서 찾아다니고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저런 부모님 상심이 크셨겠네. 은주 씨나 오빠도 놀래고. 놀란 것뿐이겠어요. 아빠 엄마는 몇 년을 미친 듯이 동생 찾아다니고 저도 그렇고 오빠도 많이 울었어요. 아이고, 자식 잃어버린 마음이 오죽하셨겠어. 은주 씨에게도 그런 아픔이 다 있었구나. 그 이후 우리 가족은 절대 놀이공원 안 가잖아요. 그리고 동생 이야기는 우리 집에서 금기어가 됐어요. 언제부턴가 은하 이야기는 누구도 꺼내지 않게 됐죠. 은하? 네, 잃어버린 제 동생 이름이 은하거든요. 평소답지 않게 술에 취한 어느 날 아내가 비밀이라며 털어놓았던 처갓집의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아내의 당부이기도 했고요. 그날 잃어버린 동생 이야기를 하던 그녀의 표정이 너무 슬퍼서 그 이후 저 역시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는데 서윤이 아빠 이야기를 들은 후 아내의 잃어버린 동생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혹시 서윤이 엄마가 아내의 잃어버린 동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두방망이질 치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엄마가 아내를 닮은 것도 서윤이가 나영이를 닮은 것도 모두 설명이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만약 서윤이 엄마가 아내의 잃어버린 동생이라면
아니지. 당장 장모님께 확인을 해야 해.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다시피 한 저는 날이 밝자마자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죠. 장서방,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인가? 뭐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장모님 역시 아내와 나영이를 잃은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먼저 보냈는데요. 힘없이 전화를 받으시는 장모님 목소리를 듣자 그동안 내 아픔만 생각하느라 장모님께 소홀했다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럼요, 장모님.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장모님 뵙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할 말이 있다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쁜 일은 아니니 걱정 마시고요. 지금 제가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과 통화를 하며 직접 얼굴을 보고 확인을 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장모님 댁으로 달려갔죠. 그리고는 장모님이 간직하고 계셨던 사진을 확인했는데요. 4살 때 사진이라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눈매가 영락없는 서윤이 엄마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은하를 찾았다고? 정말 은하가 맞나? 정서방, 이게 꿈은 아니지? 장모님, 아직 정확한 건 아니고요.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근데 은주랑 쌍둥이처럼 닮은 걸 보면 그래. 어릴 때부터 둘이 정말 많이 닮았었어. 은주랑 은하랑 둘을 같이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쌍둥이냐고 물을 정도였다니까. 네, 저도 처음에는 나영이 엄마라고 착각했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둘이 닮았는지. 정말인가? 그럼 은하가 틀림없는데 거기가 어딘가. 정서방, 당장 가서 확인해보세. 내가 엄마인데 딸을 몰라보겠나? 내가 보면 금방 알아볼 수 있다고. 네, 장모님, 제가 그쪽에도 얘기를 해놓았어요. 그래. 그럼 지금 만날 수 있단 말이지? 아이고 세상에, 우리 은하를 찾다니. 하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30여 년 만에 드라마처럼 만나다니요. 장모님은 서윤이 엄마를 만나자마자 얼싸안고 눈물부터 펑펑 흘리셨습니다. 아이고, 은하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나다니.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엄마? 그래. 내가 네 엄마다. 우리 딸. 영감, 그렇게도 가슴 아파하더니 우리 막내 만났어요. 당신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은하 보고 있죠? 유전자 감식 결과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서윤이 엄마가 바로 아내의 잃어버린 동생 은하였던 거죠. 장모님은 결과지를 받아들고선 또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내가 은하 너 잃고 은주까지 먼저 보내고 나같이 팔자 센 사람이 또 있을까 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이 오다니. 은하야. 장모님, 좋은 날이라면서 왜 자꾸 우세요? 내가 좋아서 그래, 좋아서. 오늘같이 기쁜 날이 올 줄 내가 짐작이나 했겠나? 설마 이거 꿈은 아니지, 정서방? 그럼요, 장모님. 어디 딸만 찾았나요? 듬직한 사위에다 손녀까지 덤으로 얻으셨잖아요. 장모님, 이제 꽃길만 남으신 겁니다. 맞습니다, 장모님. 그동안 못다한 효도 저희가 이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효도라니요. 이렇게 딸 찾은 것만으로 효도는 다 했어요. 게다가 이렇게 예쁜 손녀까지 선물로 주시고. 장모님, 형님한테 하듯이 말 놓으십시오. 저 섭섭합니다. 그래요.
말 놓으시라니까요. 아니지, 이서방, 이렇게 저도 한번 불러주세요. 참네, 자네 성격도 급하네. 장모님 적응하실 시간을 드려야지. 그런가요? 그럼 다음부터는 정서방만 찾지 마시고 이서방도 찾아주세요, 장모님. 아이고, 당연히 그래야지요. 정서방, 이게 다 정서방 자네 덕분이야. 사람 일이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내를 잃고 시름에 겨운 날들을 보내던 장모님께서 죽었다고 여기며 가슴에 묻었던 막내딸을 찾았으니까요. 저에게는 그것이 마치 죽은 아내의 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장모님께도 저에게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힘을 내라며 보낸 선물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아내와 나영이를 찾아갔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들국화를 사들고 말이죠. 은주야, 잃어버린 당신 동생 찾았어. 장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당신도 봤지? 고마워. 난 당신 동생 가족이 마치 당신이 보낸 선물 같아. 꽃을 아내 사진 옆에 두고 납골당을 나오는데 그날은 왠지 이전만큼 마음이 서글프지만은 않더군요. 작은 소망의 빛이 제 삶에도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형부, 그러지 말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상담이라니, 나 부담스러워. 형님, 은근히 보수적이시네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야만 상담받는 게 아니라고요. 맞아요. 언니랑 나영이 잃고 상실감이 크시잖아요. 그걸 다 털어놓아야 마음도 건강을 되찾는 거라고요. 두 사람 갑자기 왜 그래? 내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거야? 아이 참,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형부. 서윤이 엄마가 친엄마를 찾은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열 정리였습니다. 그녀는 아주버님 대신 저를 형부라고 불렀고요. 서윤이한테는 이모부가 됐습니다. 물론 촌수가 뭔지 헷갈려 하는 서윤이는 삼촌과 이모부를 번갈아가며 불렀지만 말입니다. 제가 교수님께 특별히 부탁드렸어요. 무엇보다 형부 이야기 잘 들어주실 거고요. 형부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슬픔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저제, 나 많이 좋아졌어. 이젠 안 운다고. 아이고, 형님, 어제도 서윤이 보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던데요, 뭐. 아니, 그거야. 서윤이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재주가 있잖아. 형님,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웃는다고요. 그런데 형님은 눈물부터 흘리시잖아요. 오호, 이 사람. 당신, 형부 그만 놀려요. 형부, 한 번은 가보실 거죠? 그래, 처제 부탁이니까 한번 생각은 해볼게. 꼭이요?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다고 하는 처제는 제게 상담을 적극적으로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만큼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술 없이 잠들 수 없는 날이 여전히 꽤 있었고요. 언제부터인가 모든 게 부질없다는 무기력감이 찾아오더군요. 친구들도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그나마 처제 가족을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저의 변화를 처제가 눈치를 채고선 상담을 권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형님, 편하게 수다 떨고 온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참네, 남자가 뭔 수다를 떤다고 그러나. 형님, 그거 성차별적인 발언입니다. 수다가 뭐 여자들 전유물입니까? 우리 남자들도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죠. 난 오래 살고 싶은 생각 1도 없어. 은주랑 나영이 생각하면. 아이고, 그러니까 지원이가 형님 상담받으시라는 겁니다. 100세 시대인데 형님 인생에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일? 난 그저 더 이상 나쁜 일만 없었으면 좋겠네. 또 염세주의적인 말씀 하시네요. 우리 장모님 보세요. 잃어버렸던 딸 찾을 줄 아셨겠어요? 그것도 30년 만에요. 그래, 알겠네. 그래서 이렇게 상담받으러 가고 있지 않나? 네, 정말 잘 결정하신 겁니다.
제가 요 앞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마음 편하게 얘기하고 오세요. 제 얼굴을 보기만 하면 상담을 권하는 처제의 부탁을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가보자는 마음으로 약속을 정하고 집을 나섰는데요. 이서방이 차를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상담받으러 가는 걸 못내 못마땅해 하는 제 마음을 읽은 것 같았습니다. 가는 내내 농담도 하면서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상담은 제 예상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방문하게 됐죠. 그렇군요. 아내와 나영이를 잃은 게 선생님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둘이 먼저 가라고 우기지만 않았어도, 아니, 아내 말대로 여행을 취소했더라면. 그래서 선생님 때문에 두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고 자책하시는 건가요? 그럼 아닌가요? 차라리 제가 그때 함께 그랬다면 이렇게 혼자 남겨지는 고통도 없었겠죠. 혼자 남겨져서 그래서 슬프고 외롭고 힘드신 건가요? 네, 밤에도 도저히 잠들 수가 없어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그날 일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다 잠시 잠이 들잖아요. 그럼 꿈속에서 제가 아내를 막 붙잡으려고 하는데 제 발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잠이 깨면 슬픈 건지 아픈 건지 가슴이 바늘로 찌르듯이 고통스럽습니다. 매일 그런 증상이 나타나나요? 이전엔 거의 매일이다시피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나아졌어요.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런 날은 더 잠을 못 이루시겠어요? 네, 그러면 너무 힘이 드니까 나도 모르게 술에 손이 갑니다. 술을 마시면 잠시나마 고통을 잊게 되거든요. 고통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신다. 하지만 술 깨고 나면 더 힘이 들지 않던가요? 그렇죠. 그래도 달리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요. 그렇군요. 그리고 어떤 날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날 공정에 불만 안 났어도 아내와 나영이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혹시 불이 난 것도 선생님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책임자인데. 아니지. 불은 내 책임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맞습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모든 짐을 선생님이 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 때문에 아내가, 나 때문에 우리 나영이가. 그래요. 슬프면 마음껏 우세요. 우리는 슬플 때 울어야 돼요. 울지 못하면 그게 마음속에서 깊은 늪이 되는 겁니다. 그 늪이 기쁨, 소망, 희망, 사랑, 이런 좋은 에너지들을 모두 빨아들이는 거죠. 처음에는 제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요. 상담이 진행될수록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제 마음속 이야기를 하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어떤 날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안 그렇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신이 왜 유독 나에게만 가혹한 건지 누가 속 시원하게 설명 좀 해달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상담을 받는 시간이 마냥 편안했던 건 아닙니다. 내 속에 담아뒀던 슬픔과 분노가 터져나오면서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상담을 멈추지 않은 건 한 발 한 발 터널 끝을 향해 내딛고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는데요. 그런 희망을 가지는 데는 처제 가족의 도움이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형님, 요즘 표정이 한결 좋아지셨어요. 자주 웃기도 하시고요. 맞아요, 형부. 10년은 더 젊어 보인다니까요. 그래? 여보, 나도 상담받으러 한번 가볼까?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하니까 형님이 갑자기 부러워지는데? 어허, 자네 손이 사람을 놀리면 쓰나. 놀리는 게 아니고요. 요즘 형님 완전 딴 사람 같습니다. 그렇지, 서윤아? 이모부 정말 잘생겼지? 응, 삼촌, 아니, 이모부 멋있어. 은율이 다음으로 이모부가 최고야. 서윤이 뭐야? 아빠가 최고라더니 은율이 이모부 다음이 아빠라는 거야? 은율이? 은율이가 누군가? 참네. 요즘 애들 빨라도 너무 빠른 거 있죠? 유치원 같은 반인데 지 남자친구래요. 그래? 서윤이 벌써 남자친구가 있어? 이거 서열에 밀리지 않으려면 이모부가 분발해야겠는걸? 우리 서윤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저녁에 서윤이 좋아하는 스테이크 먹으러 갈까? 우와, 정말요? 난 이모부가 최고야. 뭐야, 서윤이? 조금 전엔 은율이가 최고라더니 스테이크에 넘어간 거야? 우리 딸 그럼 곤란한데. 치, 아빠는 약속 안 지켰잖아. 저때 나랑 스테이크 먹기로 하고선 늦게 들어왔잖아. 아빠 혼자 술 이만큼 먹고서. 그거야. 아이고, 서윤이 말 틀린 거 하나 없네요. 그치? 아빠 그때 약속하고 안 지켰지, 서윤아? 맞아, 아빠 나빠. 나 오늘 삼촌, 아니, 이모부랑 스테이크 먹으러 갈 거야. 아빠는 안 데리고 갈 거야. 정말? 그럼 아빠 혼자 집에 있으라는 거야? 아빠 너무너무 슬퍼서 막 울 것 같은데. 울면 안 되는데. 그럼 아빠는 거기 가서 스테이크 먹지 말고 물만 마셔. 이모부 돈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우와, 우리 서윤이 이모부 걱정도 다 해주고 이거 너무 감동인데. 그러게요. 우리 딸 다 컸네. 다 컸어. 서윤이는 부모를 닮아 참 속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저를 아버지 못지않게 따랐는데요. 그 아이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제 마음속에서 따뜻한 그 무엇들이 어느새 가득 차오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처제 부부도 눈치를 챘는지 유치원 행사가 있거나 서윤이 발표회가 있으면 꼭 저를 초청해서 자리를 함께하곤 했습니다. 처제, 서윤이는 천재인가 봐. 어쩜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는지 난 우리 서윤이밖에 안 보이더라고. 아휴, 형부, 어디 가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조카 바보라는 소리 들어요. 그럼 뭐 어때? 난 진짜 서윤이가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형님. 제가 봐도 우리 서윤이 절 닮아서 아주 똑똑합니다. 참네, 서윤이가 자넬 닮았다고? 내가 보기엔 엄마 판박인데 처제랑 붕어빵이야, 붕어빵. 그런가요? 그럼 이왕이면 잉어빵이라고 해주십시오. 황금 잉어빵이 요즘 대세 아닙니까? 유치. 당신 아재 개그 계속하다 서윤이한테 또 한 소리 들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제가 요즘 이렇게 잡혀 삽니다. 아내고 딸이고 아재 개그 그만하라고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아저씨가 아재 개그 하는 게 잘못인가? 안 그렇습니까, 형님? 그건 또 그렇네. 아저씨가 농담 좀 하면 그게 다 아재 개그지. 아재 개그가 별건가? 형부랑 당신 아주 호흡이 척척 맞네요. 언제 그렇게 친해졌대? 어허, 언제부터라니? 형님과 나 처음 만난 그날부터 쭉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나?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죠.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처제 가족들과 지내면서 제 삶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팽개쳐두었던 회사도 다시 열정을 가지고 일하게 됐고요. 술도 줄여갔습니다. 그러면서 술 없이 잠들 수 있는 날이 점점 늘기 시작하더군요. 또 회사도 제자리를 찾으면서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 회사 앞까지 오시고 무슨 일 있으세요? 일은 무슨 일? 자네 얼굴 보고 싶어 왔지. 이야, 이거 영광입니다. 형님같이 잘 나가는 CEO가 절 다 보고 싶어 하시고 말입니다. 잘 나가기는 뭘, 이제 겨우 제자리를 다시 잡은 건데.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회사 주식 지금 상승세 탔다면서 너도 나도 주식 산다고 난리던데요. 어디 내가 잘해서 그런가. 다행히 운대가 잘 맞아떨어진 거지. 형님, 운도 다 실력인 겁니다. 잘 아시면서. 자네가 늘 이렇게 지지를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보고 싶어서 온 거지. 잘 오셨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은 제가 쏘겠습니다. 모처럼 저희 둘이 오붓하게 한 잔 어떠세요? 술은 됐고 사실 나 자네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할까 하는데. 부탁이요?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에휴, 이 사람아. 무슨 부탁인지 일단 들어는 봐야지. 우리가 뭐 남입니까? 형님 말씀이면 무조건 고해야죠. 얼마 전 처제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우연히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후 사정은 자세하게 알 수 없었지만 이서방이 다니는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보, 회사가 지금 많이 어렵다면서. 그래서 인원을 감축한다는 소문이 있다던데 당신은 괜찮아? 아니,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은 거야? 서윤이 같은 반 친구 은율이 알지? 은율이 아빠가 당신하고 같은 회사를 다니더라고. 나도 며칠 전에 알았어. 아, 은율이 아빠가 우리 회사 사람이었구나. 은율이 엄마랑 잠시 커피를 마셨는데 남편 얘기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당신 그래서 얼마 전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 거지? 아니야, 그런 거. 갱년기가 시작되는지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 참네. 당신 나이가 몇인데 갱년기 타령이야. 나 걱정할까봐 일부러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 아닙니다, 마님. 회사 일은 당신 걱정 안 해도 돼. 나 믿지? 나 같은 능력자를 자를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능력이야 내가 1000번이라도 믿지.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꼭 나랑 의논해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네네. 자, 찌개 식겠다. 어서 가서 밥 맛있게 먹읍시다. 오늘따라 된장찌개 냄새가 더 끝내주는걸. 하여간 당신 덕살은 당할 수가 없다니까. 내 얘기 귓등으로 듣지 말고 힘들면 꼭 얘기해야 돼. 알았죠? 당연하지. 내가 언제 당신한테 얘기 안 한 적 있어? 자기야, 나 배고파. 얼른 가서 밥 먹자. 뭐야, 당신? 꼭 분리할 때는 자기라고 하더라? 내가 그랬나? 화장실 가려다 우연히 엿듣게 된 대화였습니다. 최근 들어 이서방 얼굴이 좀 어둡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둘의 대화를 들으니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서방이 다니는 회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처제의 말처럼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곧 인원을 대거 감축할 거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더군요. 저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어둠 속에서 끌어내준 처제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길래 표정이 그렇게 심각하세요? 내가 그랬나? 그게 말일세. 내년에는 우리 회사가 해외 진출을 시도해볼까 고민 중이야. 해외로요?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닌데 사업이라는 게 어디 안정적으로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는가. 그럼요. 100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게다가 형님이라면 분명 잘 해내실 겁니다. 아니야. 젖도전이라 나도 고민이 많아. 그래서 말인데, 네. 책임지고 해외 시장을 개척해줄 인재가 필요하거든.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말이지. 난 이서방 자네가 맡아주면 좋겠는데. 제가요? 제가 아는 게 뭐 있다고. 아니야. 자네가 하던 마케팅 일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 나에게는 자네 같은 인재가 꼭 필요해. 인재라뇨, 형님. 저 같은 직장인이 무슨 인재라고. 왜? 내가 농담하는 것 같나? 나 지금 자네 형님이 아니라 우리 회사 대표로서 얘기하는 걸세. 정식으로 자네한테 스카웃 제의를 하는 거야. 연봉은 지금 받고 있는 월급 2배로 하지.
네? 2배나 주신다고요?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혹시 지원이가 형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처제가? 아니, 들은 얘기 없는데. 난 자네 같은 인재가 우리 회사에 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네. 그럼 우리 회사에 대한 소문 들으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어허, 이 사람아. 나 사업하는 사람이야. 비즈니스에 손해될 만한 일은 안 한다고. 손익계산이 얼마나 철저한데?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처제 가족에게 고맙다고 해서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덜컥 회사 일을 맡겨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닙니다. 이서방을 보면서 제 회사에도 저런 믿음직한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결정이 빨랐던 겁니다. 첫 해외지사 개척인지라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형님, 갑작스럽기도 하고 저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원이랑 의논도 해야 하고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당연히 그래야지. 해외지사가 결정되면 가족이 함께 나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왠지 거절하고 싶은데요. 형님이랑 저 죽고 못 사는 단짝인데 해외로 나가면 보고 싶어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지. 사실 나도 그게 걱정이야. 내가 우리 서윤이 안 보고 살 자신이 없거든. 그러지 말고 서윤이는 두고 가는 게 어떤가? 내가 자네 부부 못지않게 잘 키울 자신이 있네. 아이고, 그러십니까? 그럼 당장이라도 데리고 가십시오. 미운 7살이라더니 아직 7살도 안 됐는데 얼마나 잔소리가 늘었는지 저 요즘 서윤이 눈치 보고 삽니다. 그래, 서윤이 잔소리라면 난 매일 들어도 행복하겠네. 그럼 오늘 당장 내가 데리고 갈까? 네네, 제발 그래 주십시오. 사실 처제 가족들을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은 제가 더합니다. 아내와 나영이를 잃고 유일하게 의지하던 가족들이었으니까요. 물론 처제와 이서방이 아직 결정을 한 건 아닙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이서방이 남겠다고 하면 그 가족들과 여전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전 또 좋으니까요.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젠 홀로 서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최근 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홀로 서기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 이별 앞에서 좀 더 의연해지기로 한 거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고 반대로 헤어짐이 있어야 또 반가운 만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헤어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아내와 나영이를 잃었지만 그들은 제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추억의 꽃으로 피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제 납골당을 찾아 아내와 나영이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나영이 엄마, 이제 내 걱정 안 해도 돼. 나 이전처럼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 나 지금도 당신이 많이 보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되는 대로 살지 않을게. 당신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당신 남편으로 열심히 살 거야. 나영아, 우리 나영이 살아있었으면 내년에 학교 갈 나이인데 그래도 아빠 이제는 안 온다. 우리 나영이가 늘 아빠 마음속에 예쁜 꽃으로 있거든. 네, 신은 비록 제게 모진 고통을 겪게 했지만 또 그만큼의 온정도 베푼 것 같습니다. 처제와 처제 가족을 만나게 했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속담처럼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서 말이죠. 게다가 최근에는 봉사활동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은 큰일을 겪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일인데요. 저의 따뜻한 한마디 말과 도움이 그들의 슬픔을 어루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분들이 있다면 힘내시라는 응원 드리고 싶네요. 어둠이 길 것 같지만 새벽은 반드시 오고요. 좋은 날도 다시 올 겁니다. 그때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함께 파이팅 합시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